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새로운 캠퍼스 특파원입니다. 박재현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재현 학생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현입니다. 저는 한국의 중앙에서 세계의 중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요. 지금 옆에 계신 황보미 아나운서 같은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사, 언론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을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굉장히 외운 티 팍팍 나는 패기 있는 멘트였어요. 너무 옛날 좋습니다. 멘트 같지 않았어요? 중앙 뭐 한국의 중앙 뭐 이런 약간 좀 멘트 자체가 그런가요? 아, 그런데 옛날- 제 친형이세요. 네? 네. 갑자기. 네. 저걸 녹화 전부터 저거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들어가서 속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속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할 줄 몰랐네. 네,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형제 같으니까 재정 씨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재현 학생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취업을 부탁해 시작해볼까 합니다.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죠?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의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의 형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두두두두두. 우와, 내가 내다니. 제가 거의 못 냈었거든요. 네,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를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것을 오. 골라주세요. 1번, 사용자 위원. 2번, 공익위원. 3번, 근로자 위원. 4번, 홍보위원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최저임금 문제가 나올 거라고 왠지 예상은 했거든요, 그래요? 이슈선. 근데 네. 얼마일 줄 알았는데 문제가 네. 허를 찔렀네요. 네. 자,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춰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모르는 네. 문제긴 한데 왠지 4번 같아요. 오! 네. 자, 혹시 다른 분들 풀 계획 있으세요? 그렇게 티를 다 내놓고 뭘 자, 정답입니다. 홍보위원 정답이고요. 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한국의 고용노동부 소속기구로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학생께 먼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생각 어떠신가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10,000원의 시급이 안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사실 8,530원, 8,350원이었나요? 하여튼 네, 맞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 면접에서도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홍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이런 식의 답변은 임원분들하고 전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점진적으로 오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의 지금 메가 이슈는 이 속도를 얼마나 조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편의점 업종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반발들이 나오고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득을 높여서 이를 통해 소비를 창출하고 그를 통해 기업의 매출이 증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뭐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만 사실 그 속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제 화가 날 수 없는 부분이고 모든 정치, 경제 그리고 또 기업에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런 시류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배경을 이해하시고 또 그거에 맞춰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느끼게 될 그 감성도 좀 같이 좀 균형 감각 있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의 기업은 현대중공업입니다. 1972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울산조선소로 정부 인가를 받아 설립한 뒤 77년 지금의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설립 10년도 안 돼 조선 분야 세계 10위로 선정되며 급성장을 한 현대중공업은 87년엔 명실상부 조선 부문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85년부터는 로봇 산업에 진출해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2년 뒤 국내 최대 로봇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6년엔 국내 최초로 태양광 설비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불굴의 투지와 강인한 추진력으로 도전한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창업자 정주영 회장의 철학으로 세계 최다 선박을 건조한 현대중공업은 현재 조선 사업으로 쌓은 기술을 바탕으로 해양 플랜트, 엔진 기계 사업에 진출해 세계적인 종합 중공업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우리 재현 학생 당연 현대중공업 알고 계시죠? 고 정주영 회장님이 나오는 광고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광고에서 현대중공업이 시작하게 된 일화 같은 걸 소개하면서 뭔가 우리나라 산업화의 신화 같은 그런 이미지로 각인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5만 분지 일치도 그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네 배를 만들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현대중공업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1년간 3만 5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현대라든지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울산 쪽에 또 예전에 현대 울산조선소로 시작했잖아요. 울산이라는 단어도 볼 수가 있었고 사실 한국 경제와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고 선박이라든지 뭐 실적, 수주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이란 연관어가 있는데 원래 이제 조선산업 1위가 우리나라인데 이제 중국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조선산업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글쎄요, 이 중국이란 연관어가 빠져야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좀 더 확장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가장 반갑지 않은 키워드가 중국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홍쌤, 현대중공업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뭐 실적은 어렵지만 뭐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 또 전 세계를 대표하는 조선 또 해양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한 채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만큼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 그런 느낌을 받고요. 최근에도 그 18년도 신임 연구원 채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석사 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기술직계에서만 이제 채용이 있었습니다. 채용은요 일반적으로 전공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기계 뭐 그다음에 조선, 환경, 화공, 토목 그리고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쪽에서도 소프트웨어 인력 채용이 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보다는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플랜트라든가 조선산업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기술 파트, 그다음에 에너지 기술 파트,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융합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수 성능, 선박. 그래서 총 세부적으로 이 석사들은 이제 본인의 졸업 논문이라든가 기업 과제라든가 정부 과제 이력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데 23개 세부 분야로 채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석사 출신으로만 좀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생들에게는 기회 폭이 좀 열리지 않았죠. 근데 제가 보기엔 현대중공업이 학교 추천 채용을 좀 소소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대학들의 과사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도전을 하고요. 또 그렇게 뚫었던 제 문과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공채는 플랜트 산업이라든가 조선이 조금은 이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볼까요? 상국이요. 현대중공업의 배는 로봇이 만든다고 카더라. 가더라. 예, 요즘 뭐 국내 조선 산업이 많이 불황이라고 우리 좀 전에도 말을 했었는데 로봇에 근데 투자할 또 여력이 있습니까? 더? 이게?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데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 현중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3가지 기술적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2020년부터 이제 국제해사기구에서 발효되는 환경 규제 이런 그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뭐 LNG 연료 추진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엔진 설비를 이제 갖춰서 이런 친환경의 규격을 맞춰서 배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3D 프린팅. 우리가
3D 프린팅이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소요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조선업 제조 원가를 굉장히 절감시킬 수 있는 좋은 분야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프레임이 잡히게 되고 금형이 설치가 되면 계속 이런 것들을 찍어내서 여러 가지 차량을 이제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데 배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어마어마한 배를 여러 척 우리가 수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배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물을 설계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이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금형을 파게 되고 또 금형에 소요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3D 프린팅으로 대체하게 되면 금형을 파가지고 하나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프린팅으로 부품을 이제 소유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원가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사각형으로 딱딱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곡면을 많이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곡성형의 로봇 시스템을 또 좀 적용시켜서 전체적으로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배라는 제품에 최적화될 수 있는 3D 프린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곡성형처럼 만들기가 어려운 이런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한 투자 그리고 환경 관련된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기술적인 투자 이런 부분에 현중이 요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요즘에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연봉이 또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올해 7월 자플래닛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7,502만 원입니다. 사원이 4,245만 원, 대리가 5,166만 원, 그리고 과장이 6,009만 원, 차장이 6,634만 원, 그리고 부장이 8,174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보릿고개, 샵 미래는 있다입니다. 네, 앞서도 말했다시피 지금 조선산업이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의 우리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럴 시절도 올 거라고 지금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뭔가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 걸까요, 전세? 그러니까 뭐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건데 예전에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라든지 초대형 유조선을 주로 이제 수주를 했는데 이게 중국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도 다양화하고 종류도 좀 다양화하면서 중국과 차별화를 두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 믹스라는 그런 기술, 그러니까 선박의 어떤 크기라든지 다양한 선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다양한 선종에 걸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면서 좀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이 결과를 보니까 한 달간 총 21척 19억 불을 이제 수주를 했어요. 그리고 보통 1월이 이제 비수기인데 이때도 4년 만에 최대치인 15척 10억 불을 수주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라든지 중동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그런 다양한 배들을 이제는 수주를 함으로써 그동안 해왔던 대형 선박에서 벗어나서 뭐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로봇 기술이라든지 3D 기술이 뒷받침되니까 원가가 절감이 돼가지고 이런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주에 성공한 건 좋은데 배 한 척이 완성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모든 게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형쌤. 그러니까 조선업이 뭐 보릿고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뭐 휴대폰처럼 금방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주를 따내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그 성과를 과실을 맺게 되는데 그 기간이 지금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올해 지금 1분기로 보면 우리나라 조선업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금 분석 기관의 보고를 보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에서 우리나라가 한 40% 정도를 이제 획득을 해서 다시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는데 문제는 이 성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 그럼 지금 매출이 나오기 이전에는 그 이전의 수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빈 공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지금 영업으로 손실난 금액이 1,200억이 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2분기도 뭐 이거보다는 좀 줄어들겠지만 뭐 800억 수준의 적자가 나지 않을까 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보릿고개를 지금 버텨야 되는 상황. 하지만 이후에는 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홈페이지보다 블로그 샵 하이현대중공업입니다. 기업마다 입사에 관한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취준생들이 나름 정보 공유 창고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홈페이지도 좋지만 기업 블로그 우리 하이현대중공업을 보라고 합니다. 네. 블로그가 어떻길래 홈페이지보다 좋다는 건가요, 전쌤? 그러니까 일단 직원들이 직접 만드는 기업 블로그예요. 그래서 HHI 현대 헤비 인더스트리에서 현대중공업이라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 가보시면 채용에 대해서 사실 홈페이지에서 친절히 나오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사내 소식이라든지 직원들 대소사라든지 신입사원 연수, 취업 수기 직원들이 직접 자유롭게 올린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위기라든지 직원 생활 모르는 것,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어떤 회사인지도 알 수가 있고 대졸 신입사원 채용, 진행 단계별 합격 노하우 대공개 이런 난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리 이제 이 신입사원들이 어떤 교육들을 받는지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입사원 입문교육 1탄 해가지고 공통교육, 제주도 연수, 그다음에 입문교육 미리 보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입사해서도 신입사원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또 회사원으로 거듭나는지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필수적으로 좀 보고서 여기에다가 뭔가 더 공부를 덧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10년 후 재현 학생 시작해 주세요. 네, 현대중공업의 10년 후 저는 3개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발전해서 세계 인류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공통 과제로 떠오르면서 미래 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분이 점차 확대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현대중공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 공장이 들어서 있는 울산 지역의 경우 해양 플랜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근처에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소를 건립하기가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울산과 현대의 조합이 다시 한번 조합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대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세워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사업 규모도 확대될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는 가정에서 각 가정이 직접 신재생 에너지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ESS 장비를 사용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ESS 장비를 현대중공업에서 대표 아이템으로 내세운다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용 로봇 산업인데요. 산업용 로봇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1984년부터 일찌감치 로봇 산업을 시작한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로 산업용 로봇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면 10년 후 세계 공장에는 현대가 개발한 산업용 로봇이 가득 들어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북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최근 개선된 남북 관계에 따라서 10년 후에는 통일은 무리겠지만 자유롭게 남북이 왕래하고 또 사업을 교류하는 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대그룹이 대북 사업의 예전 고 정주영 회장 시절부터 쭉 이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 기업보다 유리한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 점을 공략하면 현대중공업이 북한을 거쳐서 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경제 요충지대를 선점한다면 유례 없는 호황기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첫 PT 면접이어서 굉장히 떨렸을 텐데 잘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분량이 조금 길게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 이 서론이 좀 길어서 본론까지 들어가는 데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언론 쪽을 준비하는 학생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딕션은 또박또박 잘 들렸는데 조금만 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저는 잘 생경한 부분이 좀 많아서 전 잘 모르지만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우리 꾸기 형님은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길었어. 너무 길었어. 네, 그래서 너무 길다 보니까 첫 번째도 너무 길다 보니까 2, 3번도 약간 듣기 싫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 중간중간에 뭐뭐 해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그래서 약간 그걸 좀 바꾸면 더 좀 더 좋지 않겠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어투로 바꿔주면 근데 좋겠다. 해요라는 말을 쓰나? 원래? 그 공식적인 나보고 면접 해요. 자리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죠. 쓰지는 않죠. 맞죠? 네, 예, 그래 씁니다. 아까 이렇게 하니까.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많이 좀 다양하게 그래도 바꿔주면- 준비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자, 일단 질문이 더 없으시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선생님께서는 PT 어떻게 보셨나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기존의 어떤 뉴스거리를 약간 짜깁기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좀 어떤 패기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를 가지고 좀 더 깊게 파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근거를 제시하면서 좀 더 귀를 사로잡을 만한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뭐 좀 새로운 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홍 쌤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뭐 잘 차려져 있지만 손이 갈 만한 음식은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홍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 똑같은 주제를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다른 뭐 조선이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뭐 현대자동차로 이 얘기를 해도 뭐 그대로 통용될 만큼 현대중공업과의 고리는 거의 없었죠. 그리고 대북 사업 관련돼서는 현대중공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아산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의 현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현대아산은 전혀 다른 회사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뿌리만 같이 지금 뭐 오너도 다르고요.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아셔야 되는 건 현대중공업은 완벽한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국내 매출 없다시피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과거에 조선업과 관련된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지금 풍력 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실제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울산 지역 하나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배를 만들 수 있는 그 집적화된 기계 산업에 대한 구조와 설계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추후 4차 산업혁명 이루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런 마이크로한 부분에 대한 이제 투자 그리고 또 이 에너지가 지금은 우리가 지금 결국 현대중공업은 화석연료와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조선을 만들고 해양 플랜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근데 이런 화석연료계 시대에서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바뀌는 그 변곡점에서 현대중공업이 어떤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회사 관점에서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지금 우려스러운 건 뭘까요? 지금의 작금의 뉴스들을 보면서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현대중공업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국제교역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배 수요가 생기게 되고 현대중공업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 산업에 대한 기본 분석이 좀 없는 상태에서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전혀 임팩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오늘 재현 학생 처음 나왔으니까 좀 개선돼야겠죠. 네. 자, 그럼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국이요.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위기에 봉착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 파악 그리고 해결 방법을 계획하고요. 실행하고 그 과정들을 기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가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파악이 되면 해결 방법을 계획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위치에 맞는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랜 A만 세우는 게 아니고 B, 가능하면 C까지 세워서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단계로 실행을 하고 문제 파악이 제대로 됐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도 세밀하게 갖춰지고 위기는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요. 위기가 잘 해결됐다는 가정하에 하나를 덧붙이면 위기를 극복한 이번 사례를 잘 정리해서 다음 위기에 대비한다면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현 학생 졸업이 언제죠? 저 이제 막 했습니다. 이제 하셨어요? 네. 구직 활동은 이제 처음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재현 학생은 아마 그러니까 면접 초보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데 우선 지금 같은 내용으로 얘기하면 내용 자체도 본인하고 상관성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원고를 외워서 얘기한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프리토킹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 지금 결국에 뭐 위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보다는 본인의 사례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기업,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케이스를 얘기하거나 뭐 이런 구체성을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위기란 뭐 내부적 요인의 위기도 있고 외부적 요인의 위기도 있다. 그럼 지금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외부적 요인은 지금 아까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기업이라고 하면 항시 모든 기업은 위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다못해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 카페가 천년만년 잘 되는 카페는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위기가 와요. 그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돌파하냐, 그걸 극복하냐, 이 부분이 기업의 존재 이유고 생존 가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과거 뭐 일을 하면서 내가 인턴을 하면서 경영을 공부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봐왔다. 뭔가 저 답변을 하면서 혼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질문을 나 아니라 다른 구직자들한테 했을 텐데 그들 사이에서 내가 과연 차별화될까? 지금 재현 학생 답변은 차별화되는 건 1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을 했으니까 교수님한테 답변을 이렇게 해서 점수를 받는다 이게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경쟁하는 사이에서 이런 텔링이 과연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을까? 나보다 학교가 좋고 나보다 스펙이 높은 친구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나의 경쟁력이 될까? 이런 식의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현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기업을 조사하면 사실 제가 문과다 보니까 중공업 분야에 대해서 생소한 점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기업의 정신,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정신 하나는 확실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과생도 사실 많은 많은 자리는 없겠지만 현대중공업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영국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게 우리나라 조선소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선소에 가서 배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워낙 신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거든요. 실제로 아까 제가 배 이런 절곡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절곡부라는 건 이게 작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형으로 찍어낼 수가 없어요. 실제로 거기 작업자들이 정말 숙련공들이 망치로 진짜 두들기면서 곡면을 다 만들어 나아가고 있고 용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가가치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지금 몇몇 분들은 이 굴뚝 산업은 완전히 이제 저물고 이제는 IT 산업의 시대이다. 물론 이 거시적인 흐름은 맞지만 이 굴뚝 산업이라는 것도 절대 그렇게 단순한 산업이 아니고 노하우가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좀 거제도나 울산에 있는 조선소들이 다시 부활해야 할 것이라 또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의거하여 채용도 이루어질 거니까 이 관련 산업을 좀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 꿈을 좀 접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